1.8절은 집적으로의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플로우를 MIPS 프로세서 설계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설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데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그냥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 채널인 경우에는 전압이 하이일 때 ON, 로우일 때 OFF, P 채널은 반대로 동작을 하죠. 그죠? 그 스위치 동작을 이용해서 로직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펑션한 블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먼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IC 설계할 때 탑 레벨에서 어떤 블록들이 어떻게 커넥션 될 건지, 그리고 디자인 하이라키를 작성을 하고요. 이 하이라키로부터 나온 개별 모듈들을 HDL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선해서 서킷 레벨로 옮기고 그걸 레이아웃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MIPS 프로세스 설계할 때 이런 플로우를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PS 프로세스 설계하기 위해서 탑 레벨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탑 레벨 인터페이스는 이런 그림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클락이 입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리셋 하는 핀들, 그리고 외부 메모리가 있어서 특정 주소에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면 프로세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버드 아키텍처, 하고 또 하나는 폰 노임만 아키텍처.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이 하버드 아키텍처는 그 아트메가 프로세서, 그게 아두이노에 쓰고 있는 프로세서가 하버드 아키텍처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버드 아키텍처와 폰 노임만 아키텍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메모리의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MCU의 메모리 맵 구조가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인 경우에는 여기 MCU가 있으면 MCU는 ALU하고 제어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외부에 입력이 있고요.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데이터 메모리와 인스트럭션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라 그러죠.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하버드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폰 노임만은 지금처럼 데이터 메모리와 그 프로그램 메모리가 같은 메모리 주소에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IPS 같은 경우는 폰 노임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IO를 설계를 할 때 이 데이터 메모리를 읽어올 때 이제 한 바이트씩 읽어올 텐데요.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인스트럭션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데이터는 8bit이고요. 인스트럭션은 4바이트, 32b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읽어야지 인스트럭션 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라이팅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쓸 때 보통 그 라이트해서 메모리 쪽에 쓰게 됩니다. 여기는 어드레스를 제어를 하고요. 메모리 라이터는 여기에 데이터를 쓰는 동작인지 읽는 동작인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프로세서를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MIPS 프로세스는 메모리로부터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 다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쓰게 하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와 데이터는 8빗 1바이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8빗 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리딩, 라이팅 할 때 각각 8빗이 있는데 버스 라인은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리딩 할 때는 버스를 데이터를 읽어올 때 쓰고요. 라이팅을 할 때는 같은 버스 라인을 라이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가 단일 주소에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폰 노임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IPS 프로세서에는 8개의 레지스터가 있고요. 또 더불어 인스트럭션 주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관 레지스터는 항상 0이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인스트럭션 그룹, 그리고 메모리와 데이터를 IO하는 이제 이미디어트 그룹, 그리고 점프, 어드레스를 점핑하는 인스트럭션,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트럭션은 32비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레지스터 인스트럭션은 인스트럭션 구조가 처음에 OP 코드 6빗, 그리고 오퍼랜드 각각 5빗, 5빗,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주소, 이렇게 레지스터 주소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제로 빈칸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6빗이 이제 펑션을 결정하는데, 이 펑션은 에딩을 할 건지, 서브트랙션 할 건지, 뭐 엔드 할 건지, 어떤 오퍼레이션 할 건지.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오퍼랜드 2개의 주소가, 레지스터 주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여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R 인스트럭션이고요. I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동작인지에 따라서 OP 코드 값이 6빗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에 따라서 이제 2개의 레지스터 주소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있는 값과 레지스터의 연산을 해서 저장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는 어떤 특정 주소로 점핑하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주고 OP 코드를 주게 되면 그 주소로 점프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스트럭션 셋을 그 위에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R이라고 적혀 있는 레지스터가 R 인스트럭션들입니다. R 인스트럭션은 여기 OP 코드 6빗이 다 제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OP 코드가 여기까지 다 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제로고요. 뒤에 여기 펑션이 어떤 연산이냐에 따라서 에딩인 경우에는 1, 0, 0, 0, 0, 0, 0, 0고요. subtraction 하는 경우에 1, 0, 0, 0, 1, 0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어떤 연산이냐에 따라서 뒤에 여기 펑션 6빗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인스트럭션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add 인스트럭션을 한다고 하면 2번과 3번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1번 레지스터에 어사인하는 이런 동작이 그 add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immediate 오퍼레이션이 여기와 여기에 있는데요. 메모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adding인 경우에는 2번 인스트럭션, 여기 2번 레지스터와 메모리 주소, immediate는 메모리 포인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두 개를 서밍을 해서 1번 레지스터에 어사인하는 그 동작이고요. 이때 여기 6빗 OP 코드는 001, 000 값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A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스트럭션, 저기 레지스터 주소 1이고요. RB에 해당하는 게 레지스터 2번에 해당하고요. 이미디어트는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디어트 인스트럭션 중에 BEQ 같을 때 두 개의 레지스터 값이 같으면 거기로 주소로 점프하라는 의미인데요. 1번 레지스터와 2번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서로 같으면 브랜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브랜치하느냐면 현재 주소에서부터 이 주소 개수만큼, 이게 4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통 주소가 이제 8빗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스트럭션이 32빗이기 때문에 4개 주소를 건너뛰게 되면 한 개 인스트럭션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스트럭션 점핑하는 할 때 이런 4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하드웨어로 만들 때 이 4배는 자릿수를 2개 건너가면 4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만들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점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때 OP 코드는 000, 100의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2개의 이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로드 바이트와 스토어 바이트인데요. 특정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게 있고요. 반대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특정 메모리 주소로 저장하는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이미디어트 오퍼레이션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에 점프 오퍼레이션은 OP 코드가 000, 01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스트럭션들이 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코드를 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저런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서의 코딩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보통 이제 C 언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C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떤
프로세스에 맞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은 주어져 있는 C 언어를 이 컴파일 동작을 통해서 이 인스트럭션으로 이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어로 변환이 되면 이게 이제 C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 변환을 할 때 이 인스트럭션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환이 하게 되면 이 인스트럭션 테이블은 바로 바이너리 넘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C 함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처음에 8을 어사인을 하고요. 이게 F1과 F2에 1과 마이너스 1을 어사인해서 n이 제로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그 n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 얼마까지 계산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요. 아래 연산을 계속해서 리컬시브하게 돌게 되어 있죠. 그죠? 파일 루프를 돌아서 여기 값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 이걸 컴파일러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기계어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기계어로 변환이 되고 나면 이 기계어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인티저 n에다가 8을 어사인하는 게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들어있는 8이라는 값을 0번 레지스터하고 더해서 3번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n이라는 게 지금 3번에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ADDI는 인스트럭션 셋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보시면 ADDI가 001, 000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6빗 OP 코드죠. 이게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 나타낼 때 보통 헥사 코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를 4개를 잘라 옵니다. 이렇게 4개를 자르게 되면 얘가 0010 이게 2가 되죠. 이게 2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 주소를 따오면 여기 보시면 이미디어트는 OP 코드 6빗 OP 코드 6빗을 지금 그냥 다 적어 볼까요? 여기 ADDI 쪽에 OP 코드 6빗을 적으면 여기를 OP 코드가 처음에 ADDI에 해당하기 때문에 ADDI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001 0 0 0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OP 코드고요. 그리고 여기 5빗짜리가 레지스터 주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순서가 사실은 얘 레지스터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000 0번 레지스터. 그 다음 3번 레지스터가 따라옵니다. 00011. 이게 5개고 5빗인 이유는 여기가 각각 5빗이 어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로고 끝에 8입니다. 그래서 8은 1, 0, 0 여기까지가 8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읽어낼 때 앞에 2개가 이렇게 이제 그 읽으면 여기까지가 2고요. 이렇게 읽으면 다시 제로고요. 여기서 4개를 읽으면 다시 제로고요. 이 뒤쪽에는 이렇게 4개 이쪽에 더 적어야겠네요. 이렇게 4개를 적으면 3이고요. 여기까지가 2003 이렇게 2003이고요. 뒤쪽에 이 이미디어트는 이 8을 이 전체 레지스터 실제로는 16빗을 사용합니다. 여기 5빗, 5빗, 6빗이니까 16빗인데 16빗이 이제 헥사 코드로 이게 4빗, 4빗 이렇게 8빗이고요. 다시 4빗, 0, 1, 1 여기 8이 되죠. 그죠? 4빗. 그래서 0008 그래서 0008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스트럭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중에 빗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는 얘를 다운로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주소가 가지고요. 이게 실제 C 코드에서는 이런 코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C 코드를 기계로 옮겨서 빗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운로드 하면 되는데요. 컴파일러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코드에 맞게 저희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컴파일을 한 다음 일일이 인스트럭션을 메모리로 변환을 해서 빗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MIPS 프로세서의 인스트럭션 셋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블락은 어떻게 구현이 될 건가? 지금 저희들이 이 블락 다이그램 안에서 수행할 인스트럭션과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클락과 리셋이 들어오는 패스가 있고 여기가 전체가 MIPS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메모리 I/O 하는 쪽입니다. 어드레스와 라이트 데이터와 리드 데이터 이제 한 바이트씩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죠. 실제 물리적인 구조로는 라이트하고 리드가 같은 버스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데이터 버스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할 때 리딩을 할 건지 라이팅을 할 건지 결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그 인스트럭션들을 OP 코드 같은 것들을 여기로 넘기게 됩니다. 이게 펑션 코드하고 OP 코드를 넘기게 돼 있죠. 이게 인스트럭션 중에 실제로는 여기 코드하고 여기를 넘겨줘서 인스트럭션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해석하게 되면 여기 데이터 패스가 보통 ALU 여기 두 개를 이제 ALU 제어하고 ALU 합쳐서 ALU인데요. ALU에 동작하는 제어 신호들을 이 컨트롤러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락 자체로 보면 ALU 연산하는 빗슬라이스 여기 뒤쪽에 이제 연산하는 블락이 있고요. 그리고 ALU 제어에 필요한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블락이 있고 실제로 인스트럭션 셋을 해석을 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블락 이렇게 세 개의 큰 블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밉스 프로세스 전체는 세 개의 블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트롤 유닛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ALU 컨트롤러가 여기가 ALU 컨트롤이네요. 여기 ALU 컨트롤이 있고요. 이 블락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패스가 실제 연산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패스가 내부에 보면 이게 그 8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빗이 이제 빗 슬라이스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각 빗 슬라이스를 8개를 스태킹을 해서 이 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빗 슬라이스 내부에는 1빗짜리 ALU 그리고 인버터라든지 플립플랍, 램 슬라이스는 이게 그 레지스터 8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램 슬라이스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8개의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레지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빗 슬라이스를 만들고 빗 슬라이스를 8개를 스태킹해서 데이터 패스를 만드는데 이 빗 슬라이스에서 보시면 여기 그 ALU 컨트롤에서 넘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또 여기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빗 슬라이스를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제어 신호 분부해 주는 거죠. 이게 빗 슬라이스가 8개가 있기 때문에 그 8개의 적절한 제어 신호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지퍼 블락입니다. 그래서 빗 슬라이스 8개와 지퍼를 합치면 이게 데이터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저기에 맞춰서 이제 내부 블락들을 만들어내게 되면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여기 컨트롤러와 ALU 쪽은 스탠다드 셀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할 겁니다. 베릴로그로 작성을 한 다음 스탠다드 셀 저희들이 만든 스탠다드 셀이라 그러면 인버터,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엔드 게이트, 뭐 애더 플립플랍 뭐 이런 개별 블락들을 만든 다음에 베릴로그 코드로 이런 그 컨트롤러나 ALU 컨트롤 같은 랜덤 로직들을 이제 그 베릴로그 코드로 구현을 하고요. 그걸 스탠다드 셀로 합성을 해서 만들고요. 이 데이터 패스 쪽은 연산하는 그 동작들인데 여기에는 어떤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스 구조 자체에 규칙이 있으면 레이아웃에서도 똑같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풀 커스텀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전체 밉스 프로세서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랜덤 로직 컨트롤러와 ALU를 만들 때 저희들이 주로 HDL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HDL 코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같이 랜덤 로직인 경우에 이제 합성을 통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베릴로그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렇게 베릴로그 코드로 된 걸 실제로 이제 합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게이트들의 커넥션 구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베릴로그 코드로 작업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 이제 개념이 하는데 하나는 컨커런트, 두 번째는 블락킹과 난 블락킹. 컨셉입니다. 컨커런트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렇게 HDL로 코딩돼서 만들어진 회로는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 모든 블락이 동시에 동작합니다.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 개별 모듈들이 한 모듈 동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모듈들은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C 프로그램은 어떤 지점에 코드가 돌고 있으면 그 지점만 포커싱을 하면 되는데요. HDL은 칩 전체가 전원이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락킹과 난 블락킹은 저희들이 어떤 그 클락 엣지에서 동작하고 있는 회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레지스터 RTL 코딩을 할 때 이제 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always
positive clock. 뭐 어떤 클락이 positive edge에서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begin에서 end 사이에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이런 걸 한번 보죠. A에다가 미리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죠. A에는 1이 들어있고 B에는 2가 들어있고요. C에는 3이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A에는 B를 A에다 넣고요. 그리고 C에다가 A를 넣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생겨있는 인스트럭션을 넣었다고 하면 이걸 합성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하면 일단 클락이 들어오면 B를 A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클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락이 여기에 클락이 있겠죠. 그리고 B가 클락 엣지에 맞춰서 A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게 이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트럭션은 뭐냐 하면 A와 C가 어사인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구문을 우리가 블락킹 구문이라고 합니다. 블락킹 구문은 어사인 자체를 이렇게 어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남블락킹으로 이걸 구현하게 되면 여기를 A를 이렇게 어사인합니다. B에다가. 그리고 C에다가는 이렇게 어사인합니다. C에다가 A를 어사인하고요. A에다가 B를 이렇게 어사인하는 건데요.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남블락킹 어사인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클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클락이 있어요. 클락이 동시에 이렇게 인가가 되겠죠. B에다가 A를 어사인하니까 마찬가지로 B가 A로 건너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A가 다시 C로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게 남블락킹 문입니다. 그래서 블락킹 문과 남블락킹 문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블락킹 문과 남블락킹 문은 합성을 하고 나면 전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남블락킹인 경우 보시면 클락이 들어왔을 때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컨커런트하게. 그러면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B는 A로 건너오고요. A에는 C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었다면 이 연산을 끝내고 나면 일단 B에 있는 값이 A로 건너오기 때문에 A는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C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C는 A의 값을 물려받기 때문에 얘는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의 값이 C로 건너가고 2의 값이 A로 건너오는 구조가 남블락킹 구조입니다. 근데 블락킹 구조를 사용을 했다면 B의 값이 A로 건너오고요. B의 값이 A로 건너오면 2가 되죠. 그리고 C의 값은 A의 값이 C로 가는데 이 값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2가 어사인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하드웨어적으로도 다르고 동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락킹과 남블락킹을 잘못 구분을 해서 버그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드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이 컨커런트 개념이 없으면 코드 자체가 이상하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커런트하게 동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블락이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 하고 또 어사인문에 따라서 블락킹이나 남블락킹을 적절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게이트 레벨로 만들어진 블락을 이렇게 게이트 레벨로 되어 있는 블락을 서킷 레벨로, 트랜지스터 레벨로 다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양을 보시면 먼저 큰 아키텍처를 잡아내고요. 이게 탑입니다. 탑의 구조를 잡아내고 거기에 구체적인 인스트럭션 세트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여기 컴퓨터 설계하는 쪽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블락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MCU의 서브 블락이 데이터 패스와 ALU 컨트롤러를 각각 모듈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걸 저희들이 HDL로 구현하거나 풀 커스텀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구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게이트 레벨 커넥션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 게이트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NAND 게이트, OR 게이트, 플립플랍, 서머 뭐 이런 풀헤더, 햅헤더 같은 이런 구조들로 만들어진 게 게이트 레벨입니다. 이 게이트 레벨은 다시 트랜지스터 레벨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 레벨을 다시 레이아웃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칩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에 있는 트랜지스터 레벨에 있는 회로를 실제 레이아웃으로 변환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플로 플래닝입니다. 플로 플래닝은 여기 밉스 프로세스의 플로 플래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5000 람다, 5000 람다 정도 됩니다. 바깥쪽에 패드 프레임들, IO를 하기 위해서 이제 IO 셀과 패드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블록의 사이즈들을 확인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컴포넌트 어떻게 배치할지. 그래서 효율적인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전원 공급과 클락 공급하는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컴포넌트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나서 와이어링을 하는 오버헤드가 있는데요. 그런 와이어링이 작아질 수 있도록 이런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는 작업, 여기를 저희들이 플로 플래닝 합니다. 플로 플래닝은 효율적인 칩, 그리고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속성과 컴포넌트 사이에 어떤 데이터들을 연결할 건지, 그리고 패드는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잘 결정을 하게 되면 라우팅 오버헤드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플로우 플래닝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그 회로 블록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랜덤 로직입니다. 랜덤 로직은 여기 컨트롤러와 같이 기능과 어떤 레이아웃에 뚜렷한 연관이 존재하지 않는 블록들입니다. 이런 랜덤 블록이 올라가는 자리들이 있고요. 랜덤 블록들이 올라가는 자리는 라우팅 때문에 생기는 오버헤드가 좀 큰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스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 패스는 매스 유닛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규칙들이 존재하게 되면 레이아웃을 뜰 때도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컴팩트한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회로 블록들 중에 하나가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는 램이나 롬 같은 메모리, 그리고 프로그램 로직 어레이 같은 셀 어레이, 그리고 FPGA에서 쓰고 있는 슬라이스 어레이도 똑같습니다. 같은 블록들이 2차원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블록들이 어레이 엘리먼트들입니다. 어레이 엘리먼트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블록들이 있는데 이건 매크로 블록으로 분류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회로의 특성에 따라서 모듈의 형태들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팅해야 되는 복잡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셀은 IO 패드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어떤 형태로 배치할 건지 그 플래닝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개별 블록들을 만들 때 저희들이 스탠다드 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회로를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스탠다드 셀들은 이 VDD와 그라운드 사이에 그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중간에 이제 VDD와 그라운드 사이에 입출력 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셀들을 이용해서 이제 합성 툴을 통해서 이제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스탠다드 셀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한 지금은 이제 ALU 컨트롤러 쪽입니다. 이 컨트롤러 로직들을 합성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트랜지스터 셀들이 올라가 있는 자리와 라우팅한 자리를 보시면 라우팅 자리가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로직이기 때문에 커넥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트랜지스터 크기보다 오히려 라우팅 때문에 점유되는 자리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로직들은 주로 있는 스탠다드 셀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 데이터 패스처럼 어떤 매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주로 풀 커스텀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풀 커스텀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라우팅 오버헤드가 좀 줍니다. 여기 그림과 여기 그림을 레이아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라우팅 오버헤드보다 트랜지스터 덴시티가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규칙적인 특성들을 가진 알고리즘을 회로로 옮길 때는 그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인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풀 커스텀으로 설계를 하고요. 주로 이제 데이터 패스인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패스를 만들 때 보시면 이게 요가 하나를 우리가 빗슬라이스라고 하는데 빗슬라이스를 8개 스태킹을 해서 8빗짜리 이제 그 데이터 패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빗슬라이스 하나를 설계할 때 이제 저희들이 빗슬라이스 설계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점들을 정하고요. 그리고 개별 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건지 그 배치도가 빗슬라이스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빗슬라이스 설계할 때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빗슬라이스로 설계되면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위에 이제 데이터 패스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매트 유닛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빗슬라이스를 설계하고 이걸 스태킹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 패스를 완성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지퍼 부분인데요. 지퍼 부분은 이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빗슬라이스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회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블락이 지퍼 회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MCU 설계할 때, MIPS MCU 설계할 때 이제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컴포넌트별로 이제 면적들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랜덤 로직인 경우에는 라우팅 오버헤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당 차지하는 점유 면적이 큽니다. 데이터 패스인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좀 면적이 많이 줄죠. 그리고 SRAM은 이 메모리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백투백 인버터를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다양한 블락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제 디코더 같은 또 버퍼 앰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빗당 이 정도 되고요. 그 DRAM 같은 경우에는 SRAM보다 훨씬 작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롬이나 DRA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플로우 플랜을 잡거나 혹은 레이아웃을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덴시티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넘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베리피케이션 스텝들이 필요한데요. 맨 처음에 이제 다큐먼트로 되어 있는 스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펙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죠? 이 아키텍처로 이 스펙을 만족하는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펑셔널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주어지는 스펙을 충실히 만족하는지, 그리고 이 아키텍처 설계가 끝이 나오고 나면 이 아키텍처와 로직 설계, 로직 레벨과 게이트 레벨과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도 펑셔널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고, 여기를 다시 서킷 레벨로 변화를 하게 되면 회로와 이 블락이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로를 레이아웃으로 옮기게 되면 레이아웃과 서킷이 일치하는지, 여기가 레이아웃 vs 스키매틱 LVS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서킷과 스키매틱 서킷과 레이아웃이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동작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와 패키징, 테스팅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레이아웃 점검이 끝나게 되면 그 마스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게 되는데 주로 이제 CIF나 GDS로 데이터를 엑스포트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GDS나 CIF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마스크를 제작하게 됩니다. 마스크 제작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쿼츠 크리스탈, 일반 그 유리는 비정질이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쿼츠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고 거기 위에 이제 이빔 패턴으로 크롬 도움되어 있는 요 글라스 위에 이제 이빔 패턴으로 마스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칩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칩이 제작이 되고 나면 웨이퍼를 이제 그 뒤쪽을 웨이퍼 두께가 보통 이제 작업을 할 때는 한 700에서 800 마이크로 정도, 0.7에서 0.8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들고 나서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르기 위해서 이제 백사이드 랩핑을 하게 됩니다. 뒷면을 갈아서 보통 얇게 하면 100 마이크로,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 대체로 한 100 마이크로 정도까지 갈아냅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다이아몬드 소로 잘라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소잉 라인을 따라서 잘라내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소잉이 다이아몬드 톱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톱이 있는데 그걸로 잘라내기 때문에 그 충격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고 나면 다이 실링이라는 걸 저희들이 밖에다가 받게 됩니다. 다이 실링은 패드 바깥쪽에다가 메탈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이 둘러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잉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 충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쌓아 놓는 게 다이실링인데요. 다이실링은 쓸 수 있는 메탈 레이어 전체를 써서 벽을 하나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패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잉이 끝나고 나면 칩이 분리가 되고 그걸 이제 패키징하고 본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도체 회로 설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